자연과학의 르네상스를 연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근대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자, 이 사람은 1564년 피사 출생이죠. 여기 사진에 보시면 유로화가 쓰이기 전에 이탈리아 화폐가 리라였거든요. 그 리라에 들어갔던 갈릴레오의 얼굴입니다. 파도바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를 했고요. 목성 위성을 발견을 했고 두 책의 대화라는 걸 출판을 했고 종교재판을 받았고 1월 8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사건에서 갈릴레오는 어떤 위치를 갖고 있나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코페르니쿠스가 새로운 혁명을 일으켰죠. 중세의 아르스텔레스의 우주관을 뒤집은 이론적인 것을 제시한 게 코페르니쿠스라면 케플러는 관측을 통해서 그거를 구체화시켰죠. 그리고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과학적 결과물을 냈고 그걸 통해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프린키피아에서 근대 과학이 탄생하게 된 이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갈릴레오는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의 아버지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과학의 위대한 공헌으로 학자들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정립한 이론들이 아니었다면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르네상스 물결 속에서 갈릴레오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보시면 이렇습니다. 1400년경에 코시모 대치,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이 쭉 있습니다. 로렌초, 코시모 1세, 코시모 2세, 메디치가 있고요. 그 사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있고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있죠. 코페르니쿠스와 미켈란젤로, 마키아벨리가 동시대 사람이었던 거고요. 그 뒤어서 티코 브라헤,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갈릴레오는 산타크로체 성당의 묘지에 있습니다. 자, 산타크로체 성당을 가보면요, 묘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수도원 성당 내부에 무려 276명의 유명인의 무덤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세계 무덤 중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이 아닐까? 가장 이름값이 높은 사람이 묻혀 있는 곳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만큼 이곳에는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릴레오 무덤을 보시면 이렇게 벽면에 무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갈릴레오가 가운데 있고요. 왼쪽에는 천문의 여신, 오른쪽에는 기하의 여신이 있고요. 가운데는 메디치의 별이라고 하는 이렇게 천구 모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갈릴레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이렇게 인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수학자 겸 철학자였던 갈릴레오, 피사 출생이라고 했죠. 피사에 있다가 1581년 피사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람을 의학을 공부해라. 뭐 당시에는 의학, 법학, 뭐 신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니까 이런 걸 하라고 아버지가 시켰어요. 자, 그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웃 도시였던 피렌체에 가서 수학과외를 합니다. 수학을 워낙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피사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더 한 다음에 거기서 교수가 됩니다. 어느 날 파도바 대학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와라. 그러니까 파도바 대학 수학과로의 교수로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한 20년쯤 후에 메디치 가문에서 궁정 수학자 겸 철학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갔겠죠. 그래서 피렌체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피사 하면 뭐가 생각나죠? 피사의 사탑, 수도원과 성당이 생각나죠. 앞에 이렇게 세례당이 있고요. 뒤에 성당이 있고 옆에 종탑 역할을 하는 기울어진 탑, 그 사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례당과 피사의 두오모 성당, 그 기울어진 사탑과 인연을 남겼습니다. 이 세례당에서 아마도 갈릴레오도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인데 왜 갈릴레오라고 부르나? 보통은 성을 많이 부르잖아요. 뭐 아이작 뉴턴, 뉴턴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갈릴레오 부르는 것은 이탈리아에서는 유명인을 성현 이름으로 부르는 관행이 있어요. 일종의 별명처럼 부르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는 미켈란젤로라고 부르고요. 단테 알리기에리는 단테라고 부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갈릴레오라고 부르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뭐 니콜로 마키아벨리. 니콜로 워낙 흔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마키아벨리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갈릴레오도 이탈리아의 관행처럼 갈릴레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개인사를 보시면 파도바에 있었던 시절에 마리나 감바라고 여인을 만났는데 사실혼 관계였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비르지니아, 리비아, 빈센초 등 이녀 일남을 낳습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피렌체로 떠날 때 마리나는 조반니 바르톨루치와 결혼합니다. 근데 이 갈릴레오는 이 바르톨루치를 일자리를 주선을 해줘요. 말하자면 취직을 시켜줘요. 그리고 빈센초 이 아들의 양육비를 제공을 하고요. 두 딸은 산 마테오 수녀원에 살게 합니다. 자, 그럼 왜 두 딸은 수녀원에 들어갔느냐? 말하자면 사생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생하다. 그래가지고 두 딸을 수녀원에 보냈던 거죠. 뭐 옛날에는 이렇게 수녀원에 보내는 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다. 비르지니아는 마리아 첼레스테라는 수도명을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딸 리비아는 계속 아파가지고 별로 이렇게 역할이 없고, 맏딸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첼레스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첼레스타라는 게 하늘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관측했던 아버지가 붙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붙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하늘과 관련 있는 이름을 붙였다는 게 특징이죠. 자, 파도바 대학의 이제 교수 시절에 망원경을 만나게 됩니다. 망원경이라는 것은 1608년 10월에 안경기술자였던 한스 리퍼페이라는 사람이 오목렌즈와 볼록렌즈가 장착된 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오목렌즈, 또 한쪽에는 볼록렌즈를 넣어가지고 고배율로 볼 수 있게 이런 게 만든 게 이제 망원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 지역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지역이 이제 자유도시이기도 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기도 해서 이쪽에서 뭔가 쓰임새가 없을까. 아마도 그 항해에 필요한 도구로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름은 페르스피실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렌즈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이 갈릴레오는 들었습니다. 망원경이라는 게 발명이 되었다라고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걸 직접 입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손기술도 있었고 사업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합니다. 8배의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베네치아 정부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갈릴레가, 요 갈릴레입니다. 그 도제예요. 베네치아의 공화국의 수장 도제한테 여기 종탑이 있거든요. 산마르코 광장 앞에 종탑인데 종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네치아의 상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해적선 같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 내다봐야 됐거든요. 그래서 배 돛대 꼭대기에 늘 한 명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망원경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업에 기질이 있었던 갈리에오는 이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베네치아 정부에 많이 팔았었던 거고요. 특히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유리공업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에요. 실제로 유리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도 만들고 유리도 많이 만들었던 그런 공장들이 베네치아에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렌즈를 잘 활용해가지고 더 높은 배율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0배율의 망을 제작해가지고 꽤 짭짤한 수익을 거뒀다는 거죠. 여기서 갈릴레오라고 한 사람의 캐릭터가 드러나 보여요. 이 사람 비록 그 파도바 대학의 수학 교수지만 교수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업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손기술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사업 감각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크게 벌이진 않아요. 그럼 뭘 하냐?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재밌었겠죠. 수학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과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때부터 하늘을 열심히 관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달을 관측을 했고요. 항성과 행성을 구분합니다. 자, 항성과 행성이 뭐죠? 태양을 돌고 있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을 이제 행성이라고 하죠. 자, 항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걸 항성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태양이 항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맨눈으로 볼 때는 저기 목성이나 아니면 저 바깥에 있는 어떤 별이나 똑같이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봤더니 이게 구분이 됐던 거죠. 또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고요. 금성의 상 변화를 확인하고 토성을 관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자, 토성의 고리를 관측을 했더라. 분명히 토성에
바깥에 뭐가 있긴 한데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희미한 뭐였는데 망원경으로 봤더니 토성에 고리가 이렇게 있더라. 근데 갈릴레이 당시에는 이 토성의 고리가 뭔지 그 정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진 않은 거죠. 그러다가 1655년에 네덜란드 천문학자 하위언스라는 사람이 토성에 이렇게 고리로 둘러싸여 있음을 최초로 주장합니다. 자, 이 고리가 뭘까요? 이게 아마 대체로 얼음이나 뭐 광물질 이런 것들이 작은 조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달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위성들이 토성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거대한 고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갈릴레오가 특히 심의의 길을 봤던 게 달인 거죠. 달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갈릴레오 관측한 달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 이런 겁니다. 자, 갈릴레이 기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반점들을 거듭 관측한 결과 달과 모든 천체에 대해 옛날부터 모든 철학자들이 믿었던 것과 달리 달 표면이 매끈하거나 평평하거나 완벽한 구모델을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달의 표면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높고 낮은 돌출부로 되어 있다. 지구 표면과 비슷하게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다. 자, 지금까지의 천문학자들이 믿었던 거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지상계는 사원소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변화가 많은 그런 세계다. 그런데 달과 그 바깥에 있는 세계는 신이 만든 완전한 세계다. 그러니까 아주 깔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칠다는 거죠. 분화구도 있고 산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높고 낮은 게 있더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존까지 알고 있었던 기존까지 천문학자들이 주장했던 이런 우주론과는 상당히 다른 이런 세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천구 모델에 의해서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입니다. 자, 어떤 그림이냐? 로마에 가면 테르미니역이 있거든요. 테르미니역에서 가까운 이 산타마리아 마조레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들어가 보면 중앙 홀이 있고 좌우측에 작은 카펠라들이 있습니다. 경당이라고 그러죠. 여러 카펠라들이 있는데 이 카펠라 파울리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도움이 있습니다. 자, 도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뭐냐면 루도비코 치골리라는 사람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거기에는 성모가 있고 별이 12개가 이렇게 있고요. 면류관을 쓰고 옆에 천사들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거의 근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온 그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아래에는 큰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문구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하늘에 12별이 있고요. 밑에는 달이 있더라. 근데 그 달이 기존까지는 달을 그릴 때는 항상 평평한 완전한 형태를 그렸는데 이 루도비코 치골리는 갈릴레오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갈릴레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달 표면이 거칠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거칠게 표현한 최초의 그림이 된 거죠. 이게 벌써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갈릴레오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성을 관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성에는 위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4개의 위성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메디치의 형제들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럼 왜 메디치 형제 이름을 부여했느냐? 자, 파도바 대학에 있을 때 메디치 형제 이름을 이렇게 그 목성대기에 붙였거든요. 붙여가지고 이거를 광고를 한 거죠. 내가 지금 메디치의 형제들 이름으로 목성의 위성에다 붙였다라고 했더니 코시모 대공이 갈릴레오를 이뻐해가지고 실제로 피렌체에 가서 궁정수학자로 임명이 됩니다. 굉장히 사업수완 있는 거죠. 홍보력도 있고 자기를 스스로 홍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디치의 별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어요. 갈릴레오의 무덤 발밑에 있는 메디치의 별이 이겁니다. 근데 후대 사람도 이걸 바꿨죠. 원래 별이나 뭐 위성 이름들은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걸 가지고 붙이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디치가의 이름으로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죠. 뭐라고 바꾸냐면
제우스의 여인들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 이오, 에우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렇게 붙인 겁니다. 바로 제우스의 여인들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게 된다. 그럼 왜 제우스의 여인들이냐? 목성이 뭐죠? 영어로 주피터잖아요. 그러니까 주피터가 원래 제우스니까 그러니까 제우스의 여인들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요. 목성의 위성 현재 96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 갈릴레오가 천체를 관측하고 그 관측한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도 쓰고 뭐 글도 남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갈릴레오라고 하는 파도바 대학의 수학 교수는 코페르니쿠스의 옹호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코페르니쿠스 옹호자라는 것은 완전히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1600년도 중반에 출간이 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물론 이 책은 금서였죠. 하지만 당대 사람들이 많이 읽혔습니다. 비록 로마 교회에서 금서로 지정했더라도 베네치아라고 하는 인쇄의 자유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웬만한 책들이 다 인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레오가 살았던 그 파도바는 베네치아 영역이거든요. 영토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책들은 다 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를 많이 봤죠. 당연히 저 사람이 지금 코페르니쿠스의 옹호자라는 소문이 막 주변 사람들 돌게 돼요. 그때 이런 편지에다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카스텔리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자, 과학 연구는 종교 교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성서에서 언급한 천문학적 사건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는 교회 당국은 자연현상을 판단할 권능이 없다. 네 번째는 태양 중심설이 성서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자,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해서 로마 교회에 알려지면 이건 완전히 이단으로 정규재판소에 끌려갈 상황인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친구한테만 보낸 거고요. 물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옹호자 아니야?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지만 워낙 이 갈릴레오가 사회생활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바로바로 교회에 끌려가거나 그러진 않아서, 특히 이 사람이 파도바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파도바는 베네치아 영역이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로마 교황의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 이점도 사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은 앓히고 작은 뭐 문헌, 작은 기록만 하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두 우주 책의 대화라고 하는 책 속에 담았습니다. 1632년에 이것이 인쇄가 돼요. 인쇄가 된다는 건 로마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서술, 논리적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플라톤의 대화록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사막으로 구성된 연극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주인공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3명이 누구냐면 살비아티, 심플리치오, 세그레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각각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을 대비해보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아리스토텔레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살비아티는 태양 중심설, 지적인 인물이다. 아마도 이제 코페르니쿠스겠죠. 심플리치오, 이 사람은 지구 중심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고 세그레도, 중재하는 척인데 살비아티 편이다.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살비아티와 세그레도란 이름은 실제로 베네치아와 피렌체에 살았던 갈릴레오의 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심플리치오란 이름은 가공의 이름이죠. 왜 심플리치오일까요? 심플리치오또는 이탈리아어로 바보, 얼간이라는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이라는 뜻이잖아요. 단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바보다라고 하는 지구 중심설을 주장하는 바보 하나 등장시켜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쭉 해나가는 거죠. 자, 1막부터 4막까지 하나 주제가 있습니다. 1막은 천체의 구조, 자, 지구 중심설을 비판하는 겁니다. 천체 구조가 보니까 지구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태양이 가운데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 거고요. 2막은 지구의 운동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 중심설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구의 공전입니다. 태양 중심설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것.
이런 이제 모델을 세운 거고, 자, 네 번째는 밀물과 썰물입니다. 태양 중심설이 있으니까 이것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난 이유가 이거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막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은 이 태양 중심설과 별 상관이 없고 지구와 달과의 인력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갈릴레이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거죠. 사막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 책이 또 베네치아에 출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베네치아 출간이 되면 뭐 대다수 사람들은 이걸 읽지 않겠지만 좀 지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읽겠죠. 특히 수사들이 많이 읽겠죠. 이때 글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대부분 수사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으로 인해서 도미니크의 수사 니콜로 로니니가 종교재판소에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코페르니쿠스 추종자다. 그리고 저 사람이 우주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을 해가지고 그 유명한 종교재판소에 불려가게 된 거죠. 자, 1633년에 있었던 종교재판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가 당시에 꽤 유명 인물이었던 갈릴레오라고 하는 교수를 불러다가 이렇게 종교재판소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강경했던 이유가 뭘까?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자, 당시에 1618년부터 30년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 30년 전쟁이 구교와 신교 간에 독일 지역이 주로 싸웠던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교의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는 보다 강경한 리더십이 보여야 한다.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만들어진 건축 사조가 바로크 형식이라는 거죠. 아주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저 신교 세력보다 더 중요한, 그다음에 교리를 지키는 보수적인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거고요. 로마 교황 우르바노 8세 입장에서 보니까 이 심플리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 나를 표현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들게 됩니다. 왜? 이 로마 교회가 바로 그 지구 중심설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니까 당연히 심플리치오가 그 지구 중심설 계속 강조를 하니까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을 모독한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종교재판소에 불러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종교재판소라는 것은 가서 너는 유죄냐, 무죄냐 이거를 판단한 데가 아니에요. 종교재판소에 불려갔다는 것은, 고발이 되었다는 것은 무조건 유죄라는 겁니다. 가서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 건 얼마나 심각한 죄냐, 가벼운 죄냐, 뭐 이 정도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재판소에 끌려가면 엄청난 고문을 받고 고문을 통해서 다 유죄를 발설하고 그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종교재판소에 갈릴레오도 끌려가게 된 거죠. 그 종교재판이 열렸던 게 로마죠. 원래 그 갈릴레오는 주로 피사에서 있다가 파도바에 갔다가 피렌체에 가서 지금 이 토스카나 대공 밑에서 궁정 수학절이 있어요. 이때 로마로 불려가게 된 건데, 이 갈릴레오가 로마 여러 번 가거든요. 한 번은 구직 활동을 하러 가고 또 망원경을 소개하러 갑니다. 자,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베네치아에만 팔 게 아니라 로마에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소개해서 팔려고 했던 거고, 코페르니쿠스 옹호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러 가기도 했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수사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교회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갈릴레오 선생을 불러다가 공부 좀 하고 싶어서 얘기한 적도 있고, 저수를 논의를 해가지고 결국 허가를 받으러 또 가기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종교재판을 가게 됩니다. 4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종교재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건데, 자, 이 종교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 아까 좀 더 강경한 리더십 보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 로마 교황을 모독한 게 아니냐. 이건데, 원래 애초에 로마 당국이 1616년에 벨라르미노 추기경에 의해서 갈릴레오에게 경고한 바가 있었어요. 너 코페르니쿠스 추종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했어요. 너 더 하면 너는 종교재판에 올 수가 있어 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거를 또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새로 두 책의 대화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이거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따져보려고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 2, 3, 4차에 걸쳐서 신문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종교재판소에 가면 차가운 돌바닥인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뭐 고문을 받고 뭐 이러는 건데, 이 갈릴레오 교수는 워낙 그 명성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로마에도 그 사람을 따른 지지하는 추기경들이 꽤 많았어요. 원래 추기경이라는 사람들이 원래 귀족 집안 자제들이 이 사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신문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종교재판소에 불려왔으니 신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차에서는 타협안을 제시받아요. 아, 그거 어차피 왔으니 네가 자백을 하면 가택연금 정도로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신문은 코페르니쿠스의 주된 주장을 논박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택연금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좀 물러설게요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내가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오직 허영심과 현명하게 보이려는 저속한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계속 물러서죠. 이제 교회 당국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너 코페르니쿠스 지지자 아니냐라고 계속 추궁하니까 나는 그냥 허영심과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다. 자, 네 번째는 코페르니쿠스를 진짜 믿었냐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적 없다. 난 코페르니쿠스 주의자 아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재판소에 나오면서 했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라고 했다는 그 말, 과연 갈릴레오가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신념을 대쪽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과학적 연구도 하고 뭐 천문에 관심도 많고 우주론도 이렇게 따로 책도 내고 했지만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런 사람이라서 이 추기경들이 막 추궁하고 너 그러면 사형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굽혀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태양 충진설을 버리겠어 라고까지 했다는 거죠. 또한 그 재판에 참석했던 10인의 추기경 중에서 갈릴레오 우호적인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가택연금 수준에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유죄예요.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했다라는 명목으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해가지고 가택연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타마리아 소프라 미네레 수도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태양 중심설을 버리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대화란 책은 금서로 지정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로마에 있는 토스카나 대서관 빌라 메디치의 가택연금이 됩니다. 갇히게 된 거죠.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시정도 몇 명 있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지내는 그런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구는 그래도 돈다 라고 하는 그런 독백, 이거는 누군가의 썰이다. 아니면 후대에 이런 그 전기를 쓰던 사람들이 재미삼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라고 하기 위해서 끼워놓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썰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택연금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로마에 있다가 한 20일쯤 있다가 시에나로 갑니다. 시에나에 있다가 그리고 또 피렌체에 자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회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우호적 인사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란 책이 금서로 지정되어 있지만 로마 교회가 금서로 지정하면 대부분의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읽을 수 없겠어요. 하지만 베네치아라는 곳은 교황의 명령이 잘 먹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책이 보면은 0.5 스쿠디였다는 거죠. 이미 나와있던 책이. 그랬는데 갑자기 여름이 지나니까 6스쿠디로 12배나 폭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책을 쉽게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미 나와있던 이 재고 서적이 12배나 폭등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별로 사람들이 안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종교재판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심판도 받았고 뭐 했다고 하니까 보고 싶잖아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갈릴레오는 종교재판을 받았던 다른 이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갈릴레오가 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하늘도 봤지만 특히 갈릴레오가 했던 건 그 운동 역할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돌멩이는 어떻게 날아가는가, 어떻게 날아가게 하는가.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주장에 의하면 모든 운동이 원인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이 마차를 끌어야 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돌멩이가 날아가는 거, 이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설명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돌멩이 둘러싼 매질, 돌멩이 앞에 있는 공기가 돌멩이가 감으로써 뒤에
빈 공간에 이렇게 채워짐으로써 돌멩이가 계속 앞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질이 있다.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 말로는 접촉 기동자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운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이 한 1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죠. 근데 중세 시대에 장 비리다는 사람이 이거를 다른 걸로 해석을 했어요. 운동 원인은 돌멩이 내부에 있다. 그전에는 외부의 어떤 접촉 기동자에 의해서 운동이 이루어진다면 내부에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게 임페투스란 거다. 임페투스가 계속 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중세시대 비리당인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갈릴레오는 실험을 한 거죠. 과연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그 운동이라는 게 맞냐라는 거죠. 돌은 무거움의 중심인 지구로 떨어지는 게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거는 천천히 떨어진다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운동 역학인데 그게 맞냐라고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뭐 알려진 썰에 의하면 이 피사 사탑에서 2개의 물체를 떨어뜨려 봤다라고 하는 게 이 사탑에서 실험이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뻥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전기 작가이자 이 제자였던 비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을 약간의 돋보이게 하고자 지어낸 거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의 신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약간 가공된 거다라는 거죠. 갈릴레오는 여기 사탑에서 낙하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논박한 게 아니라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거를 사고 실험이라 그래요.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역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낙하 실험을 기구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그 피렌체에 있는 갈릴레오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에서 여러 실험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의 본도 있고, 이렇게 경사에서 공을 굴려가지고 했던 것도 있고,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 실제로 실험들을 많이 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돌이 마찰이 없다면 이렇게 같은 높이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돌을 굴려요.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사가 좀 낮아요.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갑니다. 경사가 더 낮으면 똑같은 거죠. 마찰이 없다면 같은 장수로 올라간다. 근데 만약에 이게 완전한 수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움직인다는 거죠. 수평면의 일정한 정도로 영원히 간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걸 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접촉 기동자, 그러니까 뭔가가 접촉을 해야만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 수평면의 경우에는 마찰이 없다면 영원히 움직인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바로 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갈릴레오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관성의 개념이 나중에 뉴턴으로 가면 관성의 법칙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의 추구를 위해서 종교와 맞선 과학자의 상징적 존재로 대중들한테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그는 종교계와의 대립과는 상관없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도 신의 존재는 여전히 추종을 했고요. 다만 종교적인 교리와 자연을 보는 건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